맛이 깊구나. 이건 그냥 국밥이 아니지 않느냐? 한양 나루터 주막거리의 빚더미에 앉아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거지 노인 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민심을 살피러 자맥 나온 임금이 우연히 이 노인의 평상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필 그때 백성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사또와 그에게 아부하며 노인을 괴롭히던 악랄한 토호가 주막을 덮쳤으니 노인을 협박하고 감히 임금의 국밥 그릇에 발길질을 한 자들.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든 줄도 모르고 날뛰던 그들이 촌 양반의 소매자락 속 물건 하나를 본 순간 주막 바닥에 코가 박히게 된 사연. 과연 국밥 한 그릇이 어떻게 고을의 법도를 바로 세웠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정조 임금께서 용상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외곽 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나루터 언저리에는 크고 작은 주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요. 뱃사공과 행상들이 쉬지 않고 오가는 곳이라. 해가 뜰 무렵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언제나 왁자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의 나루터는 달랐습니다. 봄이 와도 씨앗이 제대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여름 내 가뭄이 들어 들판이 쩍쩍 갈라졌으며 가을 추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연이은 흉년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시들어가는 풀이 같았지요. 그나마 남은 것들마저 탐관오리들이 조세라는 이름으로 긁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주막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밥 냄새, 탁주 냄새로 가득하던 골목이 이제는 한숨 소리만 가득했지요. 어물전 어멈은 팔다 남은 생선을 내다버리며 눈물을 훔쳤고 엿장수 영감은 여판을 들고 나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강 건너에서 건너오는 배마저 줄어드니 뱃사공들의 표정도 나날이 어두워졌지요. 하늘은 야속하고 민심은 흉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나루터 주막거리의 구석, 깨진 항아리 뒤에 쪼그려 앉아 찬 바람을 견디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만득이었지요. 한때는 상민으로서 제 논 한 뙑이라도 일구며 살았으나 흉년이 거듭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다 마침내 구걸로 연명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등은 굽었고 옷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으며 발바닥에는 수십 년 떠돌이 생활의 흔적인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삶에 짓눌린 늙은거린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곤탁하고 지친 늙은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어딘가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한 오래된 우물처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형형한 빛이 그 눈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마주치는 이가 괜스레 주춤거리게 만드는 눈이었지요. 만득 노인의 허리춤에는 늘 깨진 뚝배기 조각 하나가 질긴 삼배 조각에 쌓여 매달려 있었습니다. 거지 노인이 지닌 것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노인은 그 조각을 마치 목숨보다 귀한 보물인 양 잠자리에 들 때도 품에 안고 잤지요. 누군가 뚝배기 조각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그 형형하던 눈빛이 한순간 서늘한 불꽃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은 만득 노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물전 어멈은 팔다 남은 민어, 대가리와 북어 토막을 노인에게 슬며시 건네주었고 채소 장수 총각은 시들어 팔 수 없게 된 무청과 팥뿌리를 자루째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부 장수는 으깨진 두부 조각을, 쌀 장수는 솥바닥에 눌어붙어 긁어낸 누룽지를 종이에 싸 안겨주기도 했지요. 저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처지였지만 만득 노인만은 굶기지 않으려는 것이 나루터 사람들 사이에 소리 없는 약속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칠성. 만득 노인의 빈 문서를 쥐고 있는 자는 조칠성이었습니다. 조칠성은 이 나루터 상권의 절반을 소나귀에 쥔 자였지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미천으로 고리대금을 놓아 이자를 불렸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의 가게와 논밭을 차례로 빼앗아 세를 넓혀왔습니다. 살집이 좋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눈가에는 늘 기름기가 흘렀고 너털웃음 뒤에는 항상 셈법이 깔려 있었지요. 그런데 조칠성이 만든 노인을 대하는 방식은 여느 채무자를 대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빚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이 나루터를 떠나지 못하도록 올가매는데 더 공을 들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자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당장 포조를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노인이 나루터 밖으로 나가는 김이라도 보이면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보 증인을 새로 세우지 않으면 당장 관아에 넘기겠다며 쌍심지를 도두기도 했지요. 왜 그토록 늙은 거지 하나에게 집착하는지 나루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칠성 본인은 그 이유를 입 밖에 내는 법이 없었지요. 다만 때때로 만득 노인의 형형한 눈빛과 조칠성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조칠성의 낯빛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것을 눈치 빠른 이라면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도 조칠성은 노인의 마지막 재산인 국밥솥을 빼앗겠다며 주막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만득 노인에게 그 국밥솥은 그야말로 전부였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에게 얻어모은 자투리 재료들, 민어 대가리, 북어 토막, 무청, 팥뿌리, 어쩌다 얻어걸린 사골 조각을 한데 모아 노인은 한 달에 2번 솥을 올렸습니다. 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루터 사람들, 지게꾼이든 뱃사공이든 굴줄인 아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불러 모아 한 그릇씩 나눠주었지요. 처음에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노인이 끓인 국밥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했지요. 귀한 재료도 없고 제대로 된 양념도 없는 그저 맑은 국물에 밥을 말아 넣은 것이 전부인데 별다를 게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받아 한 모금 들이켜 본 뱃사공이 먼저 이상한 낯을 했습니다. 이게 뭐여? 왜 이렇게 맛이 깊어? 국물이 맑은데 진했습니다. 비린내가 없는데 어딘가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깔렸지요. 사냐초에 쓴 향이 배면서도 뒤끝이 달았으며 입안에 한참을 머물다 사라지는 긴 여운이 있었습니다.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한 번 맛본 이는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그런 맛이었지요. 지게꾼 하나는 그릇을 다 비우고 난 뒤 한참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맛과 꼭 같다고 했지요. 소문은 강물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도성 안시전 상인들이 일부러 나루터까지 발걸음을 옮겼고 강 건너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맛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 눈여겨보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노인이 솥에 무엇을 넣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기 전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각보다 훨씬 일찍 홀로 솥 앞에 앉아 무언가를 넣고 불을 지피고 물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솥 앞에서 노인의 표정은 달랐지요. 그 굽은 등이 어느 순간 곧게 펴지고 눈빛은 더욱 깊고 고요해졌습니다. 한 달에 2번 재료가 모일 때만 솥을 올리는 터라 그 국밥 한 그릇을 맛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지요. 조칠성이 그 솥을 빼앗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솥만 없애버리면 만득 노인에게 쏠리는 관심도 사람들이 모이는 발길도 모두 끊어낼 수 있었지요. 그 즈음 궁궐의 서안 앞에는 밤마다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있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정 안팎에 적이 많은 처지였습니다.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하다는 장계는 날마다 쌓여갔지만 지방 현감들이 올려보내는 보고는 하나같이 태평하기 짝이 없었지요. 백성들이 굶어 쓰러진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올해도 추수가 넉넉하고 민심이
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임금은 답답했습니다. 신하들의 입을 통해 걸러진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지요. 결국 임금은 결심했습니다. 자맹이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가명을 쓰고 믿을 수 있는 수행원 단 한 명만 옆에 두었지요. 다만 임금의 발걸음이 닿기 며칠 전부터 금군 수십 명은 이미 상인, 뱃사공, 행인으로 변복하여 한강 나루터 일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느슨해 보이나 실상은 촘촘한 그물이었지요. 박서방이라 불리는 임금이 나루터 주막거리에 발을 들인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시각이라 강물 위로는 옅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주막거리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냄새가 났지요. 장작 타는 냄새, 된장 끓는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강에서 불어오는 비릿하고 서늘한 바람 냄새가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은 걸음을 늦추며 그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대궐 안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거리 한편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야, 오늘로 그 손 내놔. 빚을 갚든지 솥을 넘기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 조칠성이었습니다. 조칠성이 만든 노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솥 쪽으로 끌고 가더니 노인의 옆구리에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면서도 솥 앞에 두 발을 버텼지요. 주막거리 사람들은 저마다 수근거리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조칠성의 뒤에 어떤 자가 버티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지요. 박서방으로 변장한 임금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흉년으로 백성이 굶주리는 마당에 그 굶주린 이들을 위해 국밥을 끓이던 늙은 노인의 마지막 손마저 빼앗으려는 자. 임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천천히 불붙기 시작했지요. 임금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칠성은 여전히 만등 노인의 멱살을 쥔 채 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노인은 두 발을 솥 앞에 단단히 붙인 채 버티고 있었지요. 나루터 사람들은 멀찍이서 지켜볼 뿐 아무도 사이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칠성의 등 뒤에 어떤 자가 버티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보시오. 박서방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칠성의 고함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골목 끝까지 전해졌지요. 조칠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행색은 수수하나 어딘가 범상치 않은 젊은 사내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칠성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삼배 두루마기 한 벌에 집신을 신은 한눈에 봐도 허름한 행색이었으니까요. 박서방은 조칠성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만득 노인에게로 옮겼지요. 노인장, 괜찮으시오? 노인이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형형한 눈빛이 박서방을 향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으나 금세 평온한 빛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에 돌 하나가 떨어졌다. 이내 잔물결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박서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도 그 국밥 한 그릇을 팔 수 있겠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주막거리를 한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하게 만들었지요. 조칠성의 낯빛이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 하나가 옆에 서 너물전 어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지요. 저 양반, 겁이 없네 겁이 없어. 만든 노인은 박서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름이 깊게 팬 입가에 희미한 무언가를 머금었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겨우 한 귀퉁이를 내비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지요. 앉으시지요.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조칠성이 퍼붓던 긴 고함보다 훨씬 묵직하게 골목에 내려앉았지요. 이 사람이. 조칠성이 가소롭다는 듯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만등 노인의 멱살에서 손을 놓으며 천천히 박서방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살집이 좋은 몸이 앞으로 나서자 주막거리의 좁은 골목이 더욱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양반인지는 몰라도 이 노인네 국밥이 뭐가 대단하다고 나서는 거요? 저 늙은이는 내게 빚이 있소. 오늘 당장 솥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박서방이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올렸습니다. 조칠성의 기세에 눌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오히려 그 태연함이 조칠성의 심기를 더욱 긁어댔습니다. 빈 문서가 있다면 관아에서 가리는 것이 순서 아니겠소. 이 한복판에서 노인을 발로 차는 것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조칠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는데 왜인지 밀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것이 더욱 조칠성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조칠성은 잠시 박서방을 훑어보다가 불현듯 뭔가 생각난 듯 두 손을 탁 마주쳤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태평해졌지요. 그 태평함이 오히려 더 위험한 빛깔을 띠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이리 해봅시다. 조칠성이 너털웃음을 흘리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모여있는 나루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증인이요. 저 노인니가 끓인 국밥을 이 박서방인가 하는 양반이 맛을 보시오. 맛이 있다 싶으면 내가 오늘 빚 이야기는 한 달간 접겠소. 그런데 만약 그저 그런 맛이라면 오늘로 솥을 부수고 저 노인을 내 집 노비로 삼겠소. 어떻소? 이 정도면 공평한 내기 아니요? 주막거리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만등 노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도리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조칠성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만등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 속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의 단단한 빛이 고여 있었지요. 좋소. 박서방이 짧게 답했습니다. 조칠성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단, 조건이 하나 있소. 박서방이 덧붙였습니다. 조칠성이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맛이 있다 없다를 가르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요. 한 사람이라도 맛있다 하면 노인장의 승리로 보는 것이 어떻겠소? 조칠성이 잠깐 굳었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그 웅성거림 속에서 조칠성은 주변의 얼굴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곤줄이고 지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런 자들이 뭘 먹든 맛있다고 할 것이 뻔하다 싶었지요. 조칠성이 다시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어차피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조칠성의 너털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만등 노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굽고 느리던 등이 어느 순간 곧게 펴졌지요. 발걸음에 힘이 실렸고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조칠성에게 멱살을 잡혀 비틀거리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이 순간을 위해 깨어나는 것 같았지요. 노인은 먼저 솥을 씻었습니다. 길어온 강물로 2번, 3번 꼼꼼하게 헹궈냈지요. 그런 다음 준비해 두었던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어물전 어멈에게 얻은 민어 대가리와 북어 토막, 채소 장수에게 얻은 무청과 팥뿌리, 어쩌다 구한 사골 조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귀하다 할 수 없는 재료들이었지요. 그러나 노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하찮아 보이던 것들이 저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료를 모두 솥에 넣고 물을 부은 뒤 노인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3배 조각에 쌓인 뚝배기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지요. 주막거리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뚝배기 조각은 찻잔보다도 작은 크기였는데 겉면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가장자리가 고르지 않게 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지요. 그런데도 그 안쪽 면은 이상할 만큼 매끈하고 윤이 흘렀으며 어딘가 은은한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는 이가 말하기를 그 뚝배기는 수라간의 특수한 황토 가마에서 구워낸 것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손꼽히는 장인이 만든 것으로 보통의 흙이 아니라 약성이 강한 황토와 고령토를 섞어 빚고 오랜 시간 낮은 불에 구워낸 것이었지요. 그 안에 수십 년간 궁궐 수라간의 비방 약재들이 국물과 함께 스며들고 또 스며들어 뚝배기 자체가 하나의 비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에 담그면 오랜 세월 배어든 약재의 향이 은은하게 우러나왔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뚝배기 조각에는 약재의 향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든 노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궐 밖으로 쫓겨나던 그날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노인의 손에 쥐어준 이가 있었지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를 만든 노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뚝배기 조각을 솥 안에 천천히 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요. 그러나 솥 아래 불이 살아나고 물이 조금씩 온기를 얻기 시작하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가 퍼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냐초에 쓴 향이 실처럼 가늘게 올라왔고 그 위로 바다 냄새를 닮은 짭조름한 향이 겹쳐졌습니다. 거기에 어딘가 달콤하고 깊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향이 한 겹 더 얹히더니 이윽고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나루터 주막거리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지요. 조칠성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입가의 비웃음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었지요. 나루터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게꾼 하나는 그 향을 맡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불렀지요. 강에서 막 올라온 뱃사공은 노를 내려놓고 멍하니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솥 앞에 조용히 서서 그 향이 코끝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오래되어 흐릿해진 줄만 알았던, 그러나 실은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이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던 기억이었지요. 박서방, 아니 임금의 나이가 고작 6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사정없이 궁궐 담장을 파고들던 어느 밤, 아버지가 어린 임금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수라간 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복도를 소리 없이 걸어 차가운 마루를 밟고 들어간 그 방에는 작은 화로 하나가 붉게 타고 있었지요. 그리고 화로 위에 놓인 작은 솥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사발에 국물을 떠서 어린 임금에게 내밀었습니다. 임금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마셨지요. 그 순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가웠던 것들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임금은 사발을 다 비울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다 마시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더니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두운 방에서 웃는 얼굴을 임금은 그날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지요. 임금이 되거든 기억하거라. 백성들이 추운 밤에 먹는 국 한 그릇의 온기가 이와 같다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와 단둘이 나눈 마지막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끌려 들어갔지요. 임금은 자라며 수없이 그날 밤을 떠올렸지만
그 탕의 향기는 아무리 애써도 다시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그 향기를 맡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나루터 주막거리 한복판에서 깨진 뚝배기 조각 하나를 품에 안고 솥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늙은 거지의 솥에서 그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두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슴 속 깊은데 억눌러 두었던 그리움이 향기 한 줄기에 실려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요.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지요. 수행원이 옆에서 슬며시 임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임금이 낮게 손을 저어 그를 물렸지요. 만등 노인이 솥 앞에서 고개를 들어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그리움, 원통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만이 그 사이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지요. 국물이 한창 우러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막거리 입구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포졸 넷이 앞장서고 그 뒤로 긴 담뱃대를 옆에 낀 중년 사내가 가마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관모를 눌러쓴 그 사내를 보자 주막거리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이 고을 현감 엄기복이었지요. 엄기복은 살집이 두툼하고 턱이 두 겹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 관복이 팽팽하게 당겼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조금도 두툼하거나 무르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한 차고 날카로운 빛이 그 안에 서려 있었지요. 조칠성의 뒷배 노릇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엄기복이었습니다. 조칠성이 나루터 상권에서 긁어모으는 이익의 절반이 엄기복의 손 안으로 흘러들어갔지요. 엄기복이 주막거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오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그의 코끝에도 닿은 것이었지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지요. 엄기복은 다시 익숙한 얼굴, 고을 원의 체면을 차린 불쾌한 낯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등 노인 앞에 멈춰 서더니 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지요. 조서방, 이게 뭔 소동이요? 아침부터 난리가 났다기에 와보니 이 모양이구먼. 조칠성이 냉큼 달려들어 허리를 숙였습니다. 현감 나으리 잘 오셨습니다. 이 늙은이가 제 말을 안 듣고 버티는 판에 저기 저 젊은 양반이 끼어들어서 엄기복이 손을 들어 조칠성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을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박서방은 엄기복과 시선이 마주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연함이 엄기복에게도 묘하게 걸렸지요. 그러나 엄기복은 이내의 시선을 거두어 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한 음식을 뉘게 먹이려 하는 게요. 낮고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안에 서슬이 박혀 있었지요. 고을원이 순찰을 도는데 주막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냄새를 풍겨대는 것도 예의가 아니거니와 이 노인니가 끓이는 게 뭔지는 나도 아오. 그 국밥이 백성들 사이에 돌고 돈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들었지.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먹였다가 탈이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나루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엄기복이 내세우는 명분이 그럴싸할수록 실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등 노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눈에 가시였던 것이지요. 엄기복이 솥 앞에 바짝 다가서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국물 위로 몸을 굽히더니 그대로 입을 벌렸지요. 솥 안에 침을 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만등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박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엄기복의 몸을 굳혀버렸지요. 엄기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서방이 속과 엄기복 사이로 몸을 들이밀며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지요. 내 돈을 내고 산 음식이요. 손대지 마시오. 짧고 단호했습니다. 엄기복의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을원으로 부임한 이래 저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자가 없었지요. 아랫사람들은 굽신거렸고 같은 자리의 관원들은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색도 변변찮은 젊은 사내가 지금 자신을 향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기복의 목덜미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러나 그 기운이 무엇인지를 깨닫기에는 엄기복은 너무 오래 거만함 속에 살아온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굴러온 자인데 고을원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요. 엄기복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서슬이 돋는 목소리였지요. 뒤에서 포졸 넷이 슬며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서방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걸음 더 서쪽으로 다가서며 엄기복과의 거리를 좁혔지요. 고을원의 직분이 무엇이오? 백성을 보살피고 이 거리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시려는 일이 그것이오? 나루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만등 노인도 조칠성도 굳어버린 듯 움직임을 멈추었지요. 엄기복의 낯빛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지요. 포졸들이 한 발 더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만등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이 다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팽팽하게 당겨진 실을 순간 느슨하게 풀어버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솥으로 쏠렸지요. 솥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다시 한번 주막거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엄기복도 포졸들도 조칠성도 자기도 모르게 코를 들이켰지요. 박서방이 조용히 엄기복에게서 몸을 돌려 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등 노인 곁에 앉았지요. 엄기복은 한동안 그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이를 악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내를 잡아들이면 오히려 주변에 눈이 쏠릴 것이 분명했지요. 나루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엄기복은 조칠성에게 눈빛 하나를 던진 뒤 팔짱을 끼고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나루터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만등 노인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번 저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렸지요. 그 순간 국물 속에 잠겨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어살이 결대로 흩어진 것, 무청이 연하게 익어 반투명하게 변한 것, 북어가 풀어지면서 섬유질이 부드럽게 퍼진 것이 보였지요. 그런데 그것들 사이에 낯선 것이 있었습니다. 작고 짙은 색의 씨앗들과 말린 약초 조각들이었습니다. 씨앗들은 국물에 불어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고 약초 조각들은 거의 풀어져 국물에 녹아들어 있었지요. 박서방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이 나루터에 있을 리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참씨와 맹문동 씨앗이었습니다. 거기에 말린 황기 뿌리와 오미자 조각이 섞여 있었지요. 흔한 것들이었다면 달리 볼 것도 없었겠으나 그 비율과 손질 방식이 달랐습니다. 황기는 속껍질까지 벗겨 얇게 저민 뒤 그늘에서 말린 것이었고 오미자는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을 납작하게 눌러 건조한 것이었지요. 맹문동도 심을 빼내어 별도로 말린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궁궐수락안의 어이이와 숙수가 함께 개발한 비방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아는 처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수행원이 그 재료들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행원은
오래전 내의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였지요. 수행원이 박서방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것은 수락한 비방입니다. 외부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옵니다. 박서방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나 눈은 여전히 만등 노인에게서 떠나지 않았지요. 노인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묵묵히 국물을 사발에 담았습니다. 뚝배기 조각을 솥안에서 건져 다시 삼배 조각에 정성스럽게 싸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지요. 노인이 사발을 박서방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발은 이가 나간 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국물은 투명하면서도 깊은 빛을 띠었지요. 위로는 기름기가 동글동글 떠 있었고 밥알이 국물을 머금어 탱탱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얇게 썬 파가 파릇하게 올라가 있었지요. 보잘것없는 재료들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빛깔이었습니다. 조칠성이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기복은 한 발 물러선 곳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나루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박서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수저를 뜨기 전에 박서방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다시 한번 코끝에 닿았지요. 눈을 반쯤 내리깔고 그 향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어두운 수라간 옆방, 붉게 타던 화로, 그리고 아버지가 내밀던 작은 사발. 임금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다시 뜨거워졌지요. 그리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물이 혀 위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무릎이 꺾였지요. 임금이 그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행원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으나 임금이 손으로 제지했지요. 나루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칠성이 눈썹을 치켜 올렸고 엄기복은 눈을 가늘게 떴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임금이 눈을 뜨고 만등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붉었지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맛은 말을 잇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낸 맛이 아니오. 그리움이 낸 맛이로구나. 주막거리가 고요해졌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게꾼 하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물전 어멈은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만등 노인이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30년 동안 흔들린 적 없던 그 눈빛이 처음으로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국밥 향기만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조칠성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국물 맛이 없다 우기기에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루터 사람들 중 몇몇이 이미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으니까요. 조칠성이 엄기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엄기복의 눈이 만등 노인에게서 한참 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계,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긴장함이었지요. 임금은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발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지요. 다 마시고 나서 사발을 내려놓으며 만등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이 국밥을 어디서 배우셨소? 그 질문이 주막거리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만등 노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요. 노인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기복이 손을 들어 올렸지요. 잠깐. 엄기복의 목소리가 주막거리를 갈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만등 노인의 입이 다시 닫혔지요. 엄기복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아까의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엄기복이 나루터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졸들이 슬며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주막거리 어귀를 막아서며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둘러쌌습니다. 이 노인이 누군지 아시오? 엄기복의 목소리에 기름이 발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미끄럽게 흘러나오는 목소리였지요. 30년 전 궁궐수락관에서 임금의 탕에 독을 탔다는 혐의를 받고 궁에서 쫓겨난 죄인이요. 수락관 숙수만득, 이 자가 바로 그 영모의 당사자요. 나루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만득 노인은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 표정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이 말이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요. 박서방이 엄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득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임금과 눈을 맞추었지요. 그 눈 안에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삭히며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맑은 슬픔이었지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막거리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소인은 30년 전 궁궐수락관에서 일하던 숙수 만득이 올시다. 그 해 가을 누군가 소인의 이름으로 수라에 독초를 넣었다는 고변이 올라왔고 소인은 아무런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궁에서 쫓겨났지요. 그 뒤 30년을 이렇게 떠돌며 살았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물전 어멈이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노인의 시선이 엄기복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소인을 고변한 자가 누구였는지 소인은 알고 있습니다. 엄기복의 낯빛이 한순간 창백해졌지요. 당시 한성부 소속 관원 엄진수라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현감의 선친이지요. 주막거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칠성이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조칠성의 아비 조만복은 당시 엄진수의 신복이었지요. 소금 창고 열쇠를 몰래 빼내어 수락관 안으로 들어간 것도 만득 노인의 이름을 내세워 고변 문서를 꾸민 것도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남긴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득 노인이 살아있는 한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 노인을 이 나루터에 묶어두어야 한다는 명령이었지요. 엄기복의 눈이 만득 노인에게서 잠깐 박서방에게로 옮겨갔다가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선 사람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엄기복이 돌아섰습니다. 포졸들에게 손짓을 했지요. 포졸들이 창을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밀려나며 비명을 질렀지요. 궁에서 수라 독사를 꾀하고 도망친 영모죄인이 이 나루터에 숨어 있었소. 엄기복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기름기가 빠져 있었지요. 날것에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노인을 즉각 포박하라. 그리고 저 젊은 자도 함께 잡아들여라. 영모죄인을 비호한 자도 같은 죄를 받는 법이니. 포졸 넷이 만득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동시에 엄기복의 가마 뒤에서 사복을 입은 관군 6이 더 나타나 주막거리 어귀를 완전히 막아섰지요. 나루터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며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만득 노인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몸을 피하지도 않았지요. 소타 앞에 그대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포졸이 노인의 팔을 낚아채어 뒤로 꺾었지요. 노인이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박서방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행원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하, 지금이 옵니다. 박서방, 아니 임금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지금 이 나루터 주막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저 현감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그리고 30년 전 만등 노인에게 저질러진 일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지요. 엄기복이 박서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자도 잡아라. 관군 둘이 박서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어물전 어멈이 눈을 감았고 채소 장수 총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칠성은 한쪽에서 씩 웃었지요. 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관군 하나가 박서방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임금이 그 손목을 잡았지요. 잡힌 관군이 움찔했습니다. 힘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훈련된 사람의 힘이었지요. 관군이 눈을 깜빡이며 박서방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으나 이미 늦었지요. 임금이 천천히 관군의 손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엄기복이 그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무기를 꺼내려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임금의 손이 품 안에서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것, 그리고 금빛으로 빛나는 인장이었지요. 엄기복이 그것을 보는 순간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명부와 어인이었습니다. 임금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임금이 두 손으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나루터 주막거리의 붉은 비단과 금빛 인장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포졸들의 손이 굳었고 관군들의 발이 멈추었으며 조칠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요. 만등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눈이 임금을 향했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주막거리는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강바람만이 솥 위로 피어오르는 국밥 향기를 조용히 실어 나르고 있었지요. 어명부와 어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나루터 주막거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포졸들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관군들은 제자리에 발이 박혀버린 듯 움직임을 멈추었지요. 조칠성의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갔고 엄기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선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임금이 어인을 높이 든 채 천천히 엄기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기복.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존칭도 관직명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엄기복의 발목을 땅에 못 박아버렸지요. 그대는 지금 임금 앞에서 무고한 자를 영모죄인이라 부르고 임금의 음식에 침을 뱉으려 했으며 임금을 잡아들이라 명하였소. 임금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지요. 나루터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무릎이 꺾이는 것이었지요. 어물전 어멈이 먼저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땅에 댔고 채소 장수 총각이 뒤를 따랐습니다. 뱃사공들이 두부 장수가 지게꾼들이 차례로 엎드렸지요. 포졸들이 창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만등 노인의 팔을 잡았던 포졸이 손을 놓았지요. 노인이 비틀거리며 솥 앞에 다시 몸을 기댔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임금이 낮게 말했지요. 노인장은 앉아 계시오. 그 한마디가 30년의 억울함을 단번에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등 노인의 눈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흘러내렸지요. 엄기복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으며 목소리가 떨렸지요. 성상마마 소신이 미처 몰라봬요. 변명은 듣지 않겠소. 임금이 짧게 잘랐습니다.
조칠성은 무릎을 꿇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온몸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두 눈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임금이 품 안에서 작은 옥피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들어 입에 가져갔지요. 맑고 높은 소리가 한강 나루터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피리 소리는 짧았습니다. 2번 멈추고 다시 1번.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신호탄 하나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붉은 연기가 강 위로 퍼지며 퍼지는 순간 나루터 주막거리가 다시 1번 뒤집혔지요. 어물전 어멈 옆에서 생선을 고르던 손님이 벌떡 일어서며 등에 둘러맨 보따리를 내던졌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갑옷이 쏟아졌지요. 강에서 노를 젓던 뱃사공 셋이 일제히 노를 던지고 배 안에 숨겨두었던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길 어귀에서 지게를 내려놓던 지게꾼이 지게를 발로 걷어차며 대열을 정비했지요. 두부 장수, 엿장수, 행인으로 보이던 자들이 하나둘 변복을 벗어던지며 갑옷을 꺼내 걸쳤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과 1시경도 되지 않아 나루터 주막거리는 갑옷을 입은 금군 40여 명이 빼곡하게 에워싼 형세가 되었지요. 엄기복의 포졸들과 관군들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금군에게 포박을 당했습니다. 엄기복이 땅에 이마를 박으며 소리쳤습니다. 성상마마,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살려주옵소서. 조칠성은 이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다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임금이 수행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기복의 처소를 즉각 수색하라. 문서를 모두 압수해 오되 단 한 장도 빠뜨리지 마라. 수행원이 허리를 굽히고 금군 10명을 이끌고 달려 나갔습니다. 나루터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물전 어멈은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지요. 지게꾼 하나가 엎드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임금이 오셨어. 임금이 직접 오셨어. 임금이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나루터 사람들의 엎드린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흉년에 지치고 탐과 놀이에게 짓눌린 등들이었지요. 굽어있으나 꺾이지 않은 등들이었습니다. 임금의 눈에 무언가가 잠시 고였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임금이 말했습니다. 나지막하되 온기가 담긴 목소리였지요. 오늘 이 자리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소. 나루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과 눈이 마주친 이들이 다시 고개를 숙이기도 했지요. 어물전 어멈은 눈물을 훔치다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소리로 울어버렸습니다. 임금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만등 노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솥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지요.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여전히 국밥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그 향기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임금이 노인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인도 어명부도 다시 품 안에 거두었지요. 노인장. 만등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겠소. 30년 전 그날의 일을. 만등 노인이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3배 조각에 쌓인 뚝배기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지요. 뚝배기 조각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오목한 곳에 아주 얇게 접힌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월에 누래지고 가장자리가 바스라질 듯 낡아 있었지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떼어 임금에게 건넸습니다. 임금이 받아 펼쳤습니다. 수행원이 옆에서 조용히 몸을 기울여 함께 들여다보았지요. 종이 위에는 빽빽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먹기치였으나 뚝배기 안쪽에 보호된 탓에 글자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지요. 당시 수라간 안에서 일하던 나인 하나가 쓴 진술서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한성부관원 엄진수의 신복 조만복이 수라간 뒤편 소금 창고 열쇠를 몰래 복제하여 야밤에 들어간 것. 이튿날 아침 만등 노인의 작업 구역에서 발견된 독초가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를 자신이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 그 나인이 사실을 고하려 했으나 엄진수의 위협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인은 그 문서를 만든 노인에게 몰래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그 직후 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만든 노인은 30년 동안 그 나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때 수색에서 돌아온 수행원이 문서 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엄기복의 처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었지요. 금군이 문서들을 펼쳐 살폈습니다. 그 안에 30년 전 한성부에서 작성된 고변 문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에 첨부된 별지에는 엄진수가 조만복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서찰이 있었지요. 서찰에는 일이 성사되면 무엇을 나눠 가질 것인지가 적혀 있었고, 만등 노인의 이름으로 고변을 꾸미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두 문서를 대조한 수행원이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성상마마, 만등 노인의 진술서와 엄진수의 서찰이 맞아떨어지옵니다. 당시 수라간 독살 미수의 진범은 엄진수와 조만복이 분명하옵니다. 임금이 문서들을 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만등 노인은 그 사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30년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살아온 30년이었지요. 빚더미 속에서도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그 뚝배기 조각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버텨온 30년이었습니다. 임금이 문서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만득. 노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30년 전 수라간 독살 미수 사건의 죄는 만등 노인에게 있지 않소. 진범은 당시 한성부 관원 엄진수와 그 신복 조만복이었소. 이 두 문서가 그 사실을 증명하오. 나루터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만득의 누명을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벗기겠소. 만득 노인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지요.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나루터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기저기 코 훌쩍이는 소리가 났지요. 어물전 어멈은 결국 소매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엄기복은 포박된 채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조칠성은 그 옆에서 이마를 땅에 댄 채 떨기만 했지요.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기복과 조칠성은 금군에게 넘겨져 포박된 채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엄기복은 끌려가는 내내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루터 골목을 빠져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나루터 사람들은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조칠성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끌려가는 발이 자꾸 풀렸지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나루터 주막거리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강바람이 지나가며 솥에 남은 국밥 향기를 한 번 더 실어 나르고는 사라졌지요. 임금이 만등 노인에게로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노인장의 빈 문서는 모두 이 자리에서 폐기하겠소. 조칠성에게 진 빚은 애초에 강제로 씌워진 것이니 노인장이 갚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소. 만등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이 있소. 노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노인장을 다시 궁으로 모시고 싶소.
수라간 숙수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싶소. 30년 전 빼앗긴 자리를 되찾아드리는 것이 이 나라가 노인장께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오. 나루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만등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 눈에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설렘,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감정이었지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지요. 황공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주막거리가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눈썹을 약간 올렸지요. 만등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30년을 버틴 것은 누명을 벗고 싶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루터에서 소인에게 민어 대가리를 건네준 어멈도, 무청을 가져다준 총각도, 추운 날솥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국밥 한 그릇을 비우던 지게꾼도 다 소인의 식구들이옵니다. 노인의 시선이 나루터 사람들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궁궐 안수라간에서 임금 한 분의 수라를 올리는 것도 숙수의 길이지요. 그러나 소인은 이미 다른 길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나루터 장터에서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소인이 걸어야 할 숙수의 진짜 길이옵니다. 주막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물전 어멈이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채소 장수 총각은 고개를 떨구고 아래 십수를 깨물었습니다. 뱃사공 하나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지요. 임금은 만등 노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가 이내 깊고 잔잔하게 가라앉았지요. 알겠소. 임금이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지요.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임금이 수행원을 불렀습니다. 내 탕금에서 돈을 꺼내 이 나루터 주막거리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라. 흉년에 고생이 많았으니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소. 나루터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이마가 땅에 닿았지요. 임금이 다시 만등 노인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시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지요. 그 국밥 계속 끓여 주시오. 이 나루터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등 노인의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파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그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그리하겠습니다. 임금이 나루터를 떠난 것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임금은 잠시 강가에 서 있었지요.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빛이 부서지고 부서진 빛이 다시 합쳐지며 강은 쉬지 않고 흘렀지요. 강물을 바라보는 임금의 눈빛이 오랫동안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수행원이 조용히 곁에 다가섰습니다. 이제 환궁하시겠사옵니까, 저하. 임금이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발을 옮기지는 않았지요. 강바람이 불어와 임금의 삼배 두루마기 자락을 살며시 들어올렸습니다. 진정한 왕의 식탁은 대궐 안에 있지 않다. 임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행원에게 하는 말인지 강물에 하는 말인지 아니면 30년 전 어두운 수라간 방에서 자신에게 국물 한 사발을 내밀었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백성의 밥상 위에 있는 것이다. 강물이 그 말을 받아 소리 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임금이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지요. 나루터 주막거리에서는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등 노인이 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노인의 곁에 어물전 어멈이 앉아 민어 대가리를 다듬었고 채소 장수 총각이 무청한 자루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뱃사공 하나가 사골 조각을 들고 뒤따라왔지요. 나루터 사람들이 하나둘 솥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나루터의 형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기복이 파직되고 새로 부임한 현감은 조세를 함부로 걷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칠성이 쥐고 있던 빈 문서들은 모두 폐기되었고 상권을 빼앗겼던 이들이 하나둘 가게를 되찾았지요. 흉년의 기운도 그 이듬해부터 조금씩 거쳤습니다. 봄비가 제때 내렸고 여름 내 햇볕이 고르게 들었으며 가을 추수가 모처럼 넉넉했지요. 만등 노인은 나루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보낸 내탕금으로 허름했던 주막을 조금 고쳤습니다. 솥도 새 것으로 바꾸었지요. 그러나 뚝배기 조각만은 여전히 허리춤에 달려 있었습니다. 솥에 불을 올릴 때마다 노인은 그 조각을 꺼내 품에 잠시 안았다가 솥 안에 넣었지요. 그것이 노인의 변하지 않는 순서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이던 무료 국밥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지요. 한양 도성 안에서도 일부러 나루터까지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행상들이 만든 노인의 국밥을 맛보기 위해 일부러 나루터를 거쳐 가기도 했지요. 그 맛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만든 노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재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말했지요. 이 나루터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마음에서 옵니다. 먹는 이들이 들고 오는 그리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솥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이 늙은이의 한에서도 조금은 오겠지요. 그 말을 들은 이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으며 어떤 이는 그저 국밥 한 모금을 더 마셨지요. 훗날 사람들은 그 주막을 한강 나루터에서 가장 먼 곳까지 소문이 난 주막이라 불렀습니다. 임금이 직접 발걸음을 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그 국밥 한 그릇을 맛보는 것이 한양 사람들의 작은 소원이 될 정도였지요. 그러나 정작 만등 노인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솥 앞에 앉아 불을 지폈고 해가 지면 솥을 씻어 엎어두었지요. 허리춤의 뚝배기 조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강물을 바라보다가 노인은 아주 오래전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의 손에 그 뚝배기 조각을 쥐어주던 손을 생각했지요.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를,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그 그리움이 국물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 한 모금을 마신 이들의 가슴 속에 다시 고여 오래도록 식지 않는 온기가 되었지요. 먹고 사는 일이 고단하고 세상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누군가 끓여주는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사람을 버티게 한다는 것을, 그 국밥 속에 담긴 것이 재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만등 노인의 솥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